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아직 살아있다고.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수가 엄마를 버릴 리가 없어. 저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르릉 쾅쾅 온 산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 얼굴을 때리는데도 저는 그저 아들이 탄차만 바라보며 두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손을 흔들어댔어요. 하지만 민수가 모는 차는 저를 향해 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우리 민수가 엄마를 버릴 리가 없어. 저는 필사적으로 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어둠 속에서 굴러온 커다란 돌덩이에 오른쪽 발목이 꽉 끼이고 말았어요.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발목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따로 있었어요. 저 멀리 사라져가는 차의 뒷유리를 통해 뒤를 돌아보는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은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웃듯이 말이에요. 마치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에서 엄청난 흙더미가 천둥처럼 쏟아져 내렸고 저는 그대로 차갑고 축축한 흙 속으로 파묻히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국밥집 하나로 아들 하나 키워온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커다란 솥에 육수를 끓이고 순대를 삶고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하다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던 그런 삶을 35년 동안 살아왔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는 전세금까지 다 대줬습니다. 이제 좀 편히 쉬려고 가게 정리를 결심했던 참이었어요. 무거운 국밥솥을 들어올릴 힘도 예전 같지 않았고 밤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풍 구경 가자며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던 아들이 예쁜 미소로 어머님 어머님 하며 상냥하게 불러주던 며느리가 산사태라는 자연재해를 핑계 삼아 저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도망쳤던 거예요. 아니,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저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말이죠. 하지만 민수와 지혜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올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민수와 지혜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복수를 시작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겠죠. 아무도 모르는 산속에서 짐승들의 밥이 될 뻔했던 끔찍한 이야기. 하지만 간신히 살아 돌아온 제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전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저는 30살에 남편을 잃었어요. 민수가 겨우 3살 때였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어린 아들 하나와 빚더미뿐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시댁에서는 형편이 어렵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민수를 보면 힘이 났어요. 배고프다는 아들의 한마디에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파리만 날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직접 순대를 만들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밤새 끓인 진한 육수에 정성껏 삶은 순대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국밥 한 그릇에 3,000원씩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민수는 엄마가 밤낮으로 일하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게 한 구석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저녁은 늘 국밥으로 때웠죠.
가끔 다른 애들처럼 외식을 하고 싶다는 눈빛을 보이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웃으며 조금만 참으라고 달랬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35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에도 아파도 태풍이 와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수를 대학에 보냈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시키지 않았어요. 졸업 후 민수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 35살에 지혜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과 전세금으로 제 통장에 있던 2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털어줬어요. 민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결혼 후로는 만날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죠. 지혜는 처음 몇 번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갈수록 태도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더군요.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어요. 이제 나도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무거운 국밥솥을 들어올릴 힘도 예전 같지 않았고 밤새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좀 쉬어야겠다고요. 남은 재산이 2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가게 건물도 시세가 3억 원쯤 됐으니까 팔면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외출할 때 가방 깊숙이 도장과 통장을 넣고 다녔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남편을 갑자기 잃은 후로 생긴 버릇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었어요. 20년 전쯤 말라깽이처럼 여인 대학생 하나가 가게 앞을 서성이더군요. 하루는 그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돈이 없어서 이틀째 굶고 있다며 설거지라도 하면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학생에게 3년 동안 무료로 밥을 먹였어요. 이름은 강태준이라고 했고 법대생이었습니다. 늘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말하던 청년이었죠.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지만 저는 그 학생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가게 정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 민수와 지혜가 갑자기 찾아온 그날부터였습니다. 가게 정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35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딸랑하고 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어요. 옆에는 지혜도 함께 있었고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잘 오지도 않던 애들이 갑자기 찾아오니 조금 의아했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단풍 구경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1박 2일로 캠핑을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엄마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지혜도 텐트며 음식이며 모든 걸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며느리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해 보였어요. 제 팔을 꼭 잡는 손길이 조금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엄마를 챙겨주다니 말이에요. 35년을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늘 챙기던 습관대로 도장과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이게 나중에 제 목숨을 구하는 단서가 될 줄은 그때 몰랐죠. 8시 정각 민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올라탔고 조수석에는 지혜가 앉아 있었어요. 지혜가 뒤돌아보며 밝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착각이려니 했어요. 차가 출발하고 1시간쯤 달렸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금방 그칠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에 긴장이 느껴졌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도 민수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설마 위험한 곳으로 엄마를 데려가겠어요. 1시간을 더 달려 겨우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왜 아무도 없을까요? 관리소에서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뛰어나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으니 당장 하산하라고 외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얼른 내려가자고 말했죠. 그런데 지혜가 제 말을 막아섰습니다. 텐트가 튼튼하니 괜찮다며 이 정도 비바람쯤이야 문제없다고 했어요. 관리인이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했지만 민수와 지혜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발 저분 말씀 들으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저를 돌아보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을 똑똑히 봤는데 섬뜩했습니다.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귀찮은 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결국 민수와 지혜는 폭우 속에서 억지로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텐트를 치면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설마 하며 애써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텐트 안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김밥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국물 요리를 지혜가 준비해 왔더군요. 민수가 제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죠. 밤이 깊어지자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텐트가 찢어질 듯 흔들리는 소리에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민수와 지혜는 잠든 듯 했지만 가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르르 쾅, 온 산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텐트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사방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해 있었고 나무들이 부러지며 쓰러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민수와 지혜를 찾으며 소리쳤어요. 도망쳐야 한다고, 위험하다고 외쳤죠. 그런데 저쪽을 보니 놀랍게도 민수와 지혜는 이미 차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텐트에서 나와 차에 탄 거였어요. 저는 흙탕물을 헤치며 차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나도 태워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민수는 차창 한번 내리지 않은 채 그저 앞만 보며 급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외쳤지만 차는 이미 제 앞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차를 따라 한 발이라도 더 뛰어가려 했지만 그만 발목이 돌틈에 끼이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흙더미가 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그 찰나 저는 민수차의 뒷유리를 통해 뒤돌아보는 지혜의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비웃듯이 바라보던 그 표정을요.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갑고 축축한 흙 속으로 묻혔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어요. 35년을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렇게 버림받고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눈을 돌려보니 여기저기 깁스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중환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사태 사고로 사흘 만에 구조됐다고 했어요. 사흘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다니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였습니다. 의사가 와서 설명했어요. 갈비뼈 세대가 부러지고 왼쪽 다리뼈에 금이 갔으며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매일 문병을 왔다고 덧붙였죠. 가족이라니요? 저를 버리고 도망친 그 애들이요? 제가 되묻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말할 힘조차 없었죠. 오후가 되자 민수와 지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눈을 뜨고 있는 걸 보고는 흠칫 놀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두고 도망칠 수 있냐고, 왜 나를 버리고 갔냐고요. 민수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구조대를 부르러 내려간 거였다고, 2차 붕괴 위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어요. 지혜가 차 뒷유리로 저를 보며 비웃던 그 표정을요. 제가 다시 따지자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정신이냐며 산사태 충격으로 기억이 뒤죽박죽된 것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의사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와 지혜는 제가 의식을 회복하기 전에 이미 의료진들에게 거짓말을 해놨더군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가끔 헛소리를 한다고 미리 말을 맞춰놓은 겁니다. 일주일쯤 지나 몸이 좀 나아졌을 때 저는 민수에게 제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병원비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민수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병실을 빠져나와 공중전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잔액을 확인했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던 제 예금이 5천만 원만 남아 있었거든요. 1억 원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은행 직원은 대리인으로 등록된 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를 불러 따졌더니 뻔뻔하게도 치료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둘러댔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지혜가 간병인을 불러 제게 진정제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흥분하신다며 혈압이 오를 거라고 말이죠. 저는 일부러 정신 이상자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매매 계약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민수와 지혜가 제 집까지 팔아치우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모두 민수 편이었거든요. 간호사들도 의사도 심지어 다른 환자 보호자들까지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치매 걸린 노인네가 헛소리한다는 식이었죠. 시장 상인회장인 한영자도 문병을 왔는데 민수가 미리 손을 써놨더군요. 한영자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고, 아들이 그렇게 효자인데 왜 의심하냐고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재산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봤으며 제 아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35년을 고생해서 모은 게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런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는데
한 변호사가 노인학대 사건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카메라가 변호사의 얼굴을 비췄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자막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준 변호사. 20년 전 제 가게에서 3년 동안 무료로 밥을 먹던 바로 그 대학생이었습니다. 말라깽이처럼 여인 얼굴로 설거지라도 하겠다며 찾아왔던 그 청년이 이제는 당당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뉴스에서는 그가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대 피해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저를 기억할까요? 2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공중전화로 강태준의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전 시장 국밥집을 기억하시냐고, 매일 공짜로 밥을 먹던 대학생을 기억하시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장님이냐며, 제 은인이시지 않냐며 놀라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에게 제 사연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산사태에서 벌어진 일, 재산을 빼앗긴 일,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일까지 전부요. 강태준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도와드리겠다고, 수임료는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그 앙상한 청년은 이제 건장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의젓했습니다. 강태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20년 전 제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살려주신 분이 바로 이모님이세요. 그때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늘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제가 반드시 이모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20년 전 제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강태준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CCTV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고 은행 거래 내역으로 불법 인출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캠핑장 관리인의 증언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사태 경보를 무시하고 텐트를 쳤다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저를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직접적인 증거 말이에요. 강태준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작전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태준이는 제게 작은 녹음기를 건네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가서 민수와 지혜를 직접 대면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왜 저를 버렸냐고 추궁하면서 대화를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동의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틀 후 퇴원하는 날 태준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안에는 민수와 지혜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몸에 녹음기를 숨기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왜 혼자 퇴원했냐고 묻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더 이상 너희 신세는 지고 싶지 않다고요.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가 왜 그러냐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 그날 일부러 나를 산에 버린 거지? 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엄마를 구하려고 구조대 부르러 간 거라고 또다시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다 봤어. 지혜가 차 뒷유리로 나를 보고 웃던 거. 너희가 나를 죽게 내버려 둔 거 말이야. 그 순간 지혜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비웃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제 돌아가실 나이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어머님 재산 가지고 앞으로 뭐 하실 건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침착하게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다는 걸 믿으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냐고, 나를 산사태에서 죽게 하려고 일부러 그날 데려간 거냐고요. 민수가 황급히 지혜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는 쌓였던 불만이 터진 듯 쏟아냈어요. 35년 동안 국밥집이나 하며 번 돈 가지고 뭘 그리 아끼냐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민수도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가 그냥 산에서 편히 갔으면 자기네들도 편했을 거라고, 지금처럼 골치 아프게 병원비 쓸 일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걸 담고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어디에 썼냐고, 내 집을 왜 팔려고 하냐고요. 지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샀다고, 민수 명의로 외제차도 샀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치매 걸린 노인네가 뭘 안다고, 병원에서도 다들 어머님이 정신 나갔다고 믿는데 누가 어머님 말을 믿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한 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민수와 지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수로 대항하겠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곧장 집을 나와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녹음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말하자 태준은 기뻐하며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녹음 파일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혜와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실 나이라는 말, 산에서 편히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 재산을 빼돌린 사실까지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고, 당장 검찰에 고소하겠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태주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재산 절취, 학대 혐의였어요. 검찰은 증거가 명확하다며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태준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머물렀어요. 민수와 지혜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들 인생이 곧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태준은 캠핑장 관리인과 은행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민수와 지혜가 체포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경찰이 방금 민수와 지혜를 긴급 체포했다고 알려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모친 살해 미수 혐의로 40대 아들과 며느리가 구속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텔레비전 화면에는 수갑을 찬 민수와 지혜의 모습이 비쳤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오르는 그들을 보니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아들을 평생 키웠는데 이런 결말을 맞다니요. 다음 날부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영자 회장이 제일 먼저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자기가 민수 말만 믿고 저를 의심한 게 너무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줄줄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시작되는 날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35년 동안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이야기, 산사태에서 버려진 그날의 이야기,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를 낱낱이 털어놨어요. 태준이 결정적 증거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에 지혜와 민수의 냉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나이라는 말, 산에서 편히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할 정도였어요. 민수와 지혜는 피고인석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일시적 충동이었다고,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태준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논리정연하게 입증해냈습니다. 산사태 경보를 무시한 것, 사전에 대리인 등록한 것,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까지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밝혔죠.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재산 때문에 해하려 했으며 그 수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민수는 징역 7년, 지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탈취한 재산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어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뉘우침이 없다며 오히려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교도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이혼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저는 되찾은 재산으로 태준에게 정당한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받지 않으려 했어요. 20년 전 은혜를 갚는 것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죠. 법정을 나서는 길, 저는 드디어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되찾은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득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베푼 작은 선행이 제 목숨을 구했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준을 만나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되찾은 재산 중 1억 원을 떼어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다고요. 강태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훌륭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 자문은 전부 무료로 돕겠다고 덧붙였어요. 석 달 후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노인 보호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1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1층에는 제가 다시 시작한 작은 분식집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쉼터 어르신들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죠. 첫 번째 입소자는 며느리에게 재산을 사기당하고 길거리로 쫓겨난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돌보며 태준을 통해 법적 도움도 제공했어요.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이 늘어날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영자 회장은 매달 쌀과 반찬을 기부했고 다른 상인들도 필요한 물품을 보내줬어요. 지역 언론은 복수 대신 사랑을 택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저를 소개했고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희망의 집은 20명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는 지역 최고의 복지시설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태준은 예쁜 여자와 결혼했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결혼식 날 강태준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모님,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이모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더군요.
민수와 지혜는 교도소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며 완전히 고립됐다고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자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쉼터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으로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제가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바로 가장 완벽한 복수였던 겁니다. 시청에서는 제게 지역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상을 받으며 저는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함께 받는 것이라고요. 지금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쉼터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태준 내외와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시장 상인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이 삶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어요. 은혜는 반드시 돌아오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잘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